이번 시간에는 로마의 계승자 비잔티움 제국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 294에서 29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일명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비잔티움 제국의 출현 과정을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는 이전에 로마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개혁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기억하시는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황제로도 유명하지만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한 황제로도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도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원래 로마의 수도는 여기 로마입니다. 그러나 외적의 침입이 잦아지고 로마의 황제권이 약해진 결과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위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매우 용이했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데다가 바다의 유속이 빨라서 외적의 접근이 어려웠거든요. 육로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높은 성벽과 막루가 있어서 성 안으로 적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했답니다. 게다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요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공업과 교육을 통해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로마 제국 말기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넓어진 영토를 혼자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로마 제국을 동서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 영토를 각각 맡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결국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서로마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동로마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이 서로마 제국이고요. 이곳은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서로마 제국은 허약한 경제와 내전으로 인해 약해지다가 결국 게르만 민족의 이동 속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100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결국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이 서로마 옛 지역에는 수많은 게르만 왕국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고 프랑크 왕국만이 살아남아서 오늘날 유럽의 기원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프랑크 왕국이 멸망한 이후 옛 서로마 지역에 노르만과 이슬람족들이 침범하게 되었고 이것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중세 봉건제 사회가 수립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어떻게 발전하다가 쇠퇴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해요. 앞서 배웠던 것처럼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 사회에서는 왕권이 약했던 반면 교황권은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 일명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하죠. 이곳에서는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의 교황주의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황제 교황주의란 세속의 군주, 즉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 즉 교황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을 봐주세요. 이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비잔티움 제국을 대표하는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왼쪽에는 관료들과 군인들이 서 있고요. 오른쪽에는 성직자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머리 뒤로 광배가 보입니다. 당시 비잔티움 황제의 권력이 성직자보다 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런 특징을 두고 황제 교황주의라고 합니다. 황제권이 교황권보다 셌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룩한 황제는 앞서 언급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넓은 영토 확장입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북부 아프리카 및 이탈리아 반도까지 크게 영토를 확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가 된 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인재를 선발했기 때문에 오랜 로마 황실과 귀족의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능력 있는 장군들을 등용해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법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바다와 바닷가는 모든 사람의 소유이다. 따라서 나의 제국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마음 놓고 바닷가에 나갈 수 있다. 아무도 여긴 내 땅이야 나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강은 모든 사람의 소유이다. 나의 제국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아무도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 그리고 노예를 소유하고 급료를 주지 않고 부려도 된다. 그러나 노예가 주인에게 덤비지 않는 한 때리거나 학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이후 근대 유럽 여러 나라의 법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였던 황제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각종 수로와 교량을 건설하고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의 전면적인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중요한 요새와 방어 진지들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수도원, 고아원 등의 건물도 많이 지었어요.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성 소피아 성당 재건 사업은 아주 역사적으로도 유명하답니다. 그가 성 소피아 성당을 재건한 이후 약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성 소피아 성당이 유명했어요. 이 성당은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 정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교, 이슬람 교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요, 거대한 돔, 그리고 내부에 모자이크 벽화로도 유명하며 비잔티움 양식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랍니다. 비잔티움 양식 기억하세요. 비잔티움 제국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군관구제와 둔전병제입니다. 군관구제란 황제가 직접 임명한 군사령관이 그 지역의 군사, 행정, 사법권을 겸해서 이민족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든 지방제도랍니다. 반면 둔전병제는 병역의 의무를 세습하는 대신에 농민들에게 토지를 국가가 지급한 제도인데요. 우리가 중국사 시간에 배웠던 균전제와 부병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지방의 세력가들이 대토지를 사유화하게 됩니다. 그러자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그 결과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결국 국가의 세금을 줄어들게 만들었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권까지 약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던 중 셀주크 투르크족 등의 침입으로 시달리게 되었고요. 결국 15세기 오스만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294쪽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깁니다. 이후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이 됩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여전히 동로마의 수도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 즉 우리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1000년을 더 유지합니다. 서유럽에서는 봉건제가 발달했지만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중요하죠.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확립됩니다.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요, 지형적으로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기 유리했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결과 상공업과 교역을 통해 오래도록 번영을 누렸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경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옛 로마 영토의 일부를 되찾았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어요.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을 재건했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군관구제, 황제가 임명한 군사령관이
군사권과 행정, 사법권을 겸해서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게 만든 지방제도입니다. 둔전병제란 병역의 의무를 세습하는 대가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방 세력가들이 대토지를 사유화하게 되면서 봉건 영주로 변질이 되죠. 그 결과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권은 크게 약화가 되었고요. 셀주크, 투르크 세력 등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영토를 잃게 되고 끝내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는 그리스 정교입니다. 굉장히 낯선 용어일 겁니다. 동서 로마가 분리가 되면서 종교계 역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즉 서로마와 동로마의 영토 안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자신들이 정통이라며 대립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황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자 결국 동로마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화가 난 동로마 황제 역시 로마 카톨릭의 중심에 선 교황을 부정하면서 대립하게 되죠. 그 결과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는 그리스 정교로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후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 정교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의 종교가 그리스 정교인 까닭이 그래서입니다. 한편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의 구전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 앞장선 결과 훗날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큰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적 특징을 교과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공용어는 그리스어입니다. 종교는 아까 배웠던 그리스 정교입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은요, 서유럽 세계와 이슬람 세계 중간에 위치해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서유럽의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런 비잔티움 제국에서는요, 비잔티움 문화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비잔티움 양식입니다. 비잔티움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은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의 특징은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웅장한 돔과 내부에 모자이카 벽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의 고전을 보존하고 연구한 결과 훗날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극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와 비잔티움 문화는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슬라브족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곳을 보시면 키릴 형제와 관련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스의 키릴 형제는요, 슬라브족에 파견된 선교사로 9세기에 그리스 정교를 믿는 동유럽 슬라브족에게 키릴 문자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키릴 문자는 현재 러시아 문자의 모체가 되는 문자입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재건이 됩니다.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고요. 신성한 지혜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요, 그리스 정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 교회도 큰 영향을 끼친 건물입니다. 키예프에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요. 키예프 공국이 번성하던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역시 비잔티움 양식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내부는 프레스코화와 모자이크로 장식이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에 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돌려라 시간 나침반 비잔티움 제국 편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첫 번째 이야기. 로마 제국 공부할 때 나왔던 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생각나니? 그런데 로마처럼 수많은 길이 통하는 도시는 하나 더 있었어. 로마로 가는 길목에 콘스탄티노플이었지. 정말? 콘스탄티노플은 뭐가 그렇게 대단했는데? 궁금하면 잘 들어봐. 4세기 즈음이 되자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 전쟁으로 남의 땅을 빼앗고 약탈을 해도
부와 권력이 바라는 만큼 늘어나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부자가 되는 법은 또 있었어. 동양과 무역을 하는 거였지. 이쪽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쪽 세상 물건을 사고 싶어 했어. 많은 돈을 내고서라도 말이야. 콘스탄티노플은 두 세상의 중간에 있었고 두 세상의 물건은 이 도시를 거쳐서 오고 갔대. 무역 중심지가 됐다는 말씀.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부자가 됐어. 동양에서 서양까지의 거리는 아주 멀었대.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건 아주 위험했고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길이 많았던 것도 아니야. 몇 안 되는 그 길들은 모두 콘스탄티노플로 이어졌지. 콘스탄티노플은 커다란 깔때기 같았어. 동양의 물건은 전부 이곳으로 몰려들었다가 서양으로 팔려나갔거든. 동양과 서양의 무역은 점점 늘어났고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에서 제일 힘있는 도시로 자리를 잡았대. 그 힘은 군대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낸 거였어. 로마의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야. 전에 배웠는데 생각나니? 콘스탄티노플은 흑해하고 지중해 사이에 있었어.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모든 길이 거쳐가는 중요한 도시였지. 콘스탄티노플엔 누가 살았을까요? 강력한 비잔티움 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두 알려드립니다. 진실 그리고 역사. 얘기는 다시 로마 제국이 있던 시대로 돌아가. 서기 306년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지. 콘스탄티누스가 산 시대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 첫째, 게르만족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야. 수도인 로마도 심심하면 공격을 받았대. 둘째는 로마 시민 중에서 기독교도가 되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이지. 기독교도들이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야. 콘스탄티누스는 더 안전한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지.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세웠는데 황제가 죽자 사람들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 콘스탄티누스라서 콘스탄티노플이구나. 딩동댕. 난 천재라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했지. 로마 황제 중으로는 처음으로 기독교도가 된 거야. 로마의 기독교도들은 아주 기뻐했지. 이제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할 걱정 없이 자기 신을 믿게 됐으니까. 하지만 로마 시민 중에는 기독교도가 아닌 사람도 많았고 이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의 결정을 싫어했어.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 이름이 로마 제국이면 당연히 로마가 수도여야죠. 우리 같은 로마 시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나라는 어지러워졌대. 그러자 395년 테오도시우스 왕제는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눴지. 테오도시우스의 결정으로 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이 수도인 동로마 제국과 로마가 수도인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져 각각의 황제는 테오도시우스의 두 아들이었고, 하지만 서로마 제국의 생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게르만족 장군 오트아케르한테 왕위를 빼앗기지. 수백 년간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 비잔티움 제국.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야. 콘스탄티노플의 수도를 둔 동로마 제국은 계속 번영을 했거든. 후대 사람들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른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이 넘게 이어지지. 서기 527년 비잔티움 제국은 제일 위대한 황제를 맞이하게 되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야. 훌륭한 일을 아주 많이 한 유스티니아누스는 38년이나 왕위를 지켰대. 아주 긴 시간이지? 비잔티움 제국은 돈이 많았어. 유스티니아누스는 그 돈으로 아주 많은 일을 했지. 먼저 전함을 많이 만들고 지중해에서 제일 강한 해군을 키웠어. 상인들의 배가 해적한테 약탈당하지 않게 지킨 거야. 제국의 영토를 많이 넓히기도 했지. 이탈리아, 스페인 남부, 아프리카, 이집트도 정복했대. 영토가 넓어지자 비잔티움 제국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들어왔지.
제국은 혼란스러워졌고 황제는 제국을 하나로 만들고 싶었어. 종교를 이용해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제국에 사는 사람 모두한테 기독교를 믿으라고 명령했대. 기독교는 점점 퍼져나갔고 제국의 종교가 됐지. 황제는 교회도 아주 많이 짓게 했대. 이제 기도를 하러 먼 곳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 거야.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유스티니아누스는 세계 최고의 교회가 콘스탄티노플에 있기를 바랐대. 그래서 새 교회를 짓게 했어. 바로 하기야 소피아야. 지금도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건물이지. 하기야 소피아의 둥근 지붕은 지름이 31m, 높이가 55m나 돼. 거기다 교묘한 건축 기법 덕분에 지붕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기야 소피아는 하나의 종교 아래 뭉친 제국의 힘을 보여줬어. 하지만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는 콘스탄티노플이 아닌 로마에 살고 있었어. 그게 누구냐고? 교황이잖아. 교황은 기독교 세계 전체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 그런데 당시의 교황은 기독교도들이 유스티니아누스를 칭찬하는 게 싫었나 봐. 싫어했다고? 어째서? 두 사람은 다 기독교잖아. 맞아, 두 사람 다 기독교도였지. 하지만 로마의 교황하고 비잔티움의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 신자들한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말로 기도를 올릴지에 대한 생각이 달랐대. 교황과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겼고 상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양쪽의 의견 차이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기독교는 둘로 갈라지게 돼. 서쪽 교회들은 교황이 이끄는 로마 가톨릭에, 동쪽 교회들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이끄는 동방 정교회에 속하게 된 거야. 영상을 시청하니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다음 시간에는 서유럽을 하나로 묶은 크리스트 교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